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7.8도, 춘천이 20.9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또다시 출근길 혼잡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상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대설특보까지 겹쳐 제주를 연결하는 비행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해안에 최대 1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측근들이 줄 사퇴하는 가운데 임기 말 대통령 해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를 다녀오지 않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자 오늘부터 아동과 학생 대상 교습에 한해서 일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납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 실무대표단이 이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우리 대표단 방문이 이 선박 납포가 아니라 이란 동결자금 논의를 위한 거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오늘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갔다는데요. 외출하시는 분들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거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어제도 정말 무시무시하게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춥다는 거죠? 네, 제가 이곳에 1시간 전쯤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장갑을 꼈지만 손은 이미 다 얼었고 또 핫팩의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척 춥습니다. 아직은 이른 새벽이지만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 등을 걸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약 영하 18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습니다. 춘천은 영하 29도, 철원도 영하 26도로 떨어지는 등 매우 춥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을 되도록 피해 주시고 혹시 외출하는 경우에는 방한용품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가 얼어서 터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눈도 아직 덜 녹아서 빙판길이 많을 텐데 교통 상황은 좀 어떨까요? 네, 아직까지 크게 막히는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 제설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차를 운전하실 때는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서울시는 오늘까지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늘려 오전 7시부터 9시 반까지 운영합니다. 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 횟수를 36회 늘리고 시내버스도 최소 배차 간격 운행을 30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출근 전에 꼭 확인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전북에도 많은 눈이 내렸는데 지금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와 빙판길이 걱정입니다.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승길 기자, 눈이 그쳤다고는 해도 쌓인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 사정은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봐야죠? 네, 눈은 그쳤지만 도심 곳곳엔 폭설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설 차량이 지나가며 염화칼슘 뿌리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내린 눈이 추위에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쌓인 눈의 양은 김제가 12.8cm로 가장 많고 고창 11.3, 임실 10.8, 전주 6.8cm 등입니다. 눈구름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어제 오후부터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는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서해안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기상청은 모레 새벽까지 전북 내륙은 3에서 8cm, 1에서 3cm, 서해안은 5에서 15cm가량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자, 눈도 눈이지만 당장 추위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네, 잦아든 눈보다 걱정되는 건 무서운 한파의 기세입니다. 바람이 이따금씩 불 때면 두꺼운 옷 속으로 한기가 스며드는 거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 한파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동시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건 한파특보 기록이 남아있는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북 지역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3도에서 15.3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하 20.1도를 기록한 순창과 영하 16도를 기록한 고창 등은 관측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빙판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노약자는 되도록 바깥 활동을 삼가고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등 추위에 노출된 곳에서는 보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비닐하우스처럼 붕괴에 취약한 구조물은 자주 점검하고 쌓인 눈은 얼어붙기 전에 바로 치우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자, 제주에도 엄청난 강추위가 닥쳤습니다. 기상예보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 내 한파특보가 내려졌다는데요. 그뿐만 아니죠. 대설특보까지도 더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안팎을 오가는 교통편들도 줄줄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면희 기자 연결돼 있죠. 일단 날씨는 지금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제주 시내를 가로지르는 연삼로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휘몰아치기를 반복하다 지금은 조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거리는 산산한 편인데요. 사흘째 내린 눈으로 도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제주 지역 기온은 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고 57년 만에 첫 한파특보가 발효된 제주 산간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6.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부터 대설특보가 계속되며 오늘 새벽 4시 기준 한라산 어리목에 30.8cm의 눈이 더 내렸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 1100도로와 516도로, 제1산록도로와 첨단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차량 운행이 어제부터 통제되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많은 곳은 22cm까지 눈이 쌓였고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인해 어제 제주 지역은 올겨울 들어 기온이 가장 떨어지며 겨울철 전력 사용량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눈보라가 불어닥치며 제주의 하늘길과 뱃길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풍과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는 기상악화로 어제 기준 140여 편이 결항됐고요. 오늘도 차질이 예상돼 항공기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며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도 이틀째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휴일인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30cm 이상, 해안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해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이면입니다. 네,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오늘은 기상캐스터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불러보죠. 페이지 캐스터, 고생이 많네요. 오늘은 또 얼마나 추운 건가요? 네, 그야말로 냉동고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면서 손도 얼어붙었고요. 얼굴도 얼얼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정말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 일부 내륙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을 나타내는 기온 그래프를, 기온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 영하 15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현재 기온이 지금 영하 17.8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24.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져 매우 춥습니다. 서해안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호남과 충청은 내일까지, 서해안과 제주는 모레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30cm 이상,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최고 15cm,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 지역에는 2에서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7.8도, 춘천 영하 20.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남부지방도 광주 영하 12.7도, 대구 영하 13도 보이고 있는데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이 머물면서 종일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이 영하 10도, 춘천 영하 9도, 대전 영하 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9도, 대구 영하 6도로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렇게 매서운 한파의 끝은 어딜까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날은 이렇게 계속 추운데 아직도 도로 곳곳 녹지 않은 곳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미 그제부터 많은 불편을 겪으셨죠. 특히 눈이 한창 내리던 당시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퇴근길 교통체증이 아주 극심했는데요.
대설주의보도 예고됐었고 제설 작업도 했다는데 왜 별 효과는 없었던 걸까요? 조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퇴근길 거대한 주차장이 돼버린 서울 강남. 멈춰선 차들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끝까지 밟으세요. 그제 서울시가 제설 작업을 시작한 건 눈이 내리기 전인 오후 4시쯤부터입니다. 염화칼슘 같은 제설제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기온이 낮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기온이 이제 한 영하 8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제설 녹이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서울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건 6시 반경. 그런데 눈이 많이 온 강남 지역 일부 자치구에서는 그 이후에야 제설제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전 제설 눈이 지금 한 6시 50분부터 많이 그때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눈이 오지 않는데도 제설제를 뿌렸다가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그제 저녁 7시부터 서울 지역에 3에서 8cm의 눈이 내린다며 대설주의보 발효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눈을 밀어내는 제설 차량은 밤 8시부터 동원했습니다. 강남 지역의 경우 제설제 살포도 늦은 데다 제설 차량을 투입하려고 했을 땐 이미 정체가 시작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근길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안내도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폭설 관련 안전문자는 밤 8시 30분쯤에야 처음으로 발송됐는데 이마저도 내일 아침 출근길을 유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간에 한파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출퇴근 시간에 폭설이 예상되면 문자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경찰관을 사전 배치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도로와 인도 곳곳이 완전히 녹지 않은 가운데 주말까지 한파가 예상되면서 당분간 출퇴근길 시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어젯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서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서초동 한 아파트 단지 1,300여 세대 등에서 전기 공급이 1시간 이상 끊겼습니다. 한국전력은 어젯밤 10시 1분부터 정전이 발생해 3분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전 여파로 아파트 단지 등에 차단기 이상이 생겨서 곳에 따라 정전이 이어졌다며 이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사온 한파에 수도권 동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눈이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 낙상사고 위험도 큰데요.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호준 기자가 행동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수도 계량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새 계량기로 바꾼 뒤 덮개를 씌우고 비닐로 덮습니다. 수도 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등의 동파를 막으려면 보온재로 감싸고 외부에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빈틈을 막아야 합니다. 집을 오래 비울 땐 수도 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하고 수도관이 얼었다면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녹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가 추울 땐 최대한 야외 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내복과 목도리, 장갑, 모자를 쓰고 특히 머리와 얼굴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 걸음폭을 평소보다 줄이고 옷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말아야 합니다. 심하게 한기를 느끼거나 방향 감각을 잃거나 발음이 똑바르지 않다면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동상에 걸렸을 때는 몸을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선 안 되고 따뜻한 물로 씻은 뒤 보온에 신경 쓰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을 몰기 전에 스노우체인 등 월동용품을 갖추고 부동액 등이 충분히 있는지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미끄러운 길이나 빙판길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특히 터널의 입구나 출구에선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다 고립됐을 땐 즉시 구조 연락을 취하고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농어촌에선 축사나 비닐하우스 내부에 단열재와 보온재를 설치하고 양식장 어류는 미리 월동장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가 트럼프의 입지를 더 궁지로 몰아넣게 됐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못 채우게 바로 해임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는 측근들마저 등을 돌리면서 줄사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임기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측근들이 잇따라 떠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초기부터 북핵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챙겼던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의회 난입 사건 직후 사임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 역시 사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믹 멀베인이 북아일랜드 특사도 그만두는 등 백악관 안팎에서 대통령의 등을 돌린 측근은 이미 대여섯 명에 이릅니다. I called Mike Pompeo last night, left him a note, told him that I'd be resigning from that. I can't do it. I can't stay. 여기에 내각에서는 처음으로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장관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부부 사이인 차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장관직을 수행했던 인사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승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의회 난입 사태를 역사의 오점이자 미국의 근원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Yesterday, in my view, one of the darkest days in the history of our nation. An unprecedented assault on our democracy.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훼손의 배후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어서 국내 코로나19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문제는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일단 신규 확진자는 어제도 1,000명 밑으로 발표가 됐죠? 네, 어제까지 사흘째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밑에서 유지 중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70명이었습니다. 국내 발생 833명, 해외 유입 사례는 37명이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400명이고 사망자는 19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1,046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완만한 감소세라고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 방역당국이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3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에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받은 환자의 가족인데요.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이력 없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입국 후에 일가족이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전파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 중입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발견된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15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국발 항공편을 입국 중단하는 조치를 오는 2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고요. 또 영국이나 남아공에서 입국한 내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일단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자, 집합 제한 때문에 여러 업종들의 피해가 큰데 특히 이 실내 체육시설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다고요? 네,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운영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비교적 좁습니다.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9명 이하 교습 운영만으로만 제한됩니다. 어디까지나 돌봄 기능 보완책이라는 게 방역당국 설명입니다. 사실상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헬스장이나 골프 연습장 등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건데요. 다만 오는 17일 이후부터는 영업 제한 조치가 이보다 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이 지금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마무리되는 날인데요. 방역당국은 17일 이후부터는 헬스장이나 노래 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 재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적인 기준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정부는 가급적 업종을 세분화시켜 정밀한 운영 제한 조치를 하겠다고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한편 오늘 백신 접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기구가 새로 출범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인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단장을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 선원들의 석방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실무 대표단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 방문이 선박 억류와는 관련이 없다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한국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온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항에 억류된 한국 케미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실무대표단이 어제 이란에 도착했습니다. 이란이 목요일과 금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대표단은 우선 본격 협상에 앞서 현지 상황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란 측이 한국 케미오가 해양을 오염시켜 납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일요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하기에 앞서 양측 간 협의 절차 등도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다만 이란 측은 여전히 한국 대표단의 방문이 선박 억류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대표단이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테헤란에 도착했고 방문 일정도 선박 납포 이전에 미리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박 납포 문제보다는 동결 자금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란은 이 자금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억류된 선원들은 항구에 정박한 배 안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지에 도착한 주이란 한국 대사관 영사가 선원들을 직접 면담해 안전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다만 한국인 선원 가운데 한 명은 복통을 호소해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선원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항하기 전부터 복통이 있었고 현재는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요즘 방역을 위해서 뿌리는 살균 소독제 많이들 쓰시죠? 이게 우리 눈, 코, 입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 걱정도 되실 텐데요.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흡입 시에 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실험 결과로 나왔는데요. 이현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구청. 민원인이 드나들 때마다 기계가 살균 소독제를 온몸에 뿌립니다. 이게 조금 눈, 코, 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소독약이니까 뭐 큰 걱정은 없겠죠? 또 다른 구청 역시 살균제를 뿌리는 방식으로 소독을 합니다. 닦는 방식으로 방역을 하는 건 어렵나요? 인건비 문제도 그렇고 사람이 일을 닦는 게 한계가 있어요. 서울 25개 구청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소독제 성분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15개 구에서 사가암모늄 계열인 BKC와 BTC 성분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특성이 비슷한 물질을 사용하는 곳도 한 군데 있었습니다. 모두 분무 소독 방식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과연 안전한 걸까? BKC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 설명서대로 200배 희석해서 기관지 상피세포에 투여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상세포와 달리 괴사해 검게 변한 겁니다. 설명서보다 더 묽게 희석 비율을 500배로 높이면 어떨까? 희석한 용액을 기관지 상피세포에 넣어봤습니다. 그냥 동그랗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떠서 둥둥 뜬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죽었다는 거죠. 현재 환경부가 인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품목은 74개. 이 중 61개가 BKC와 BTC 등 사가암모늄 계열 물질을 사용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마음이 이렇게 진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일단은 분무 소독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농도로 호흡기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무엇보다 분무 소독은 피해야 합니다. 분무된 소독제를 사람들이 흡입했을 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살균 소독제는 닦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최근 공무원들이 잇따라 어겨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전남 광양에서도 시의회 의원들과 직원 17명이 단체 식사를 해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오전 광양시 의원들은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탑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시의원 10명을 포함해
의회 관계자 17명은 광양의 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아침 식사로 떡국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돼 있던 때라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방역 지침에 공무나 필수 활동의 경우 예외라는 조항이 있어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광양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식사 참여자에 대해 1인당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식당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보내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본 과태료 부과권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더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의회는 사과문을 내고 모두가 노력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시기에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진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한 마음과 자성을 느낍니다. 앞서 전남 무안군수는 조류독감 현장 점검을 마치고 직원 등 8명과 함께 낮술을 마셔 논란을 빚었고 인천 연수구청장도 직원 등 10명과 점심을 먹었다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한파가 절정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죠. 눈까지 이어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오늘은 바깥에 나가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추위죠. 네, 그동안 한파가 이어지긴 했지만 오늘 아침이 한파의 절정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추위인데요. 지금 제주 일부 내륙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을 나타내주는 지도를 살펴보면요. 하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 아침 기온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7.8도 가리키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무려 24.8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는 만큼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과 충청 지역은 내일까지, 서해안과 제주는 모레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30cm 이상,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최고 15cm,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 지역에는 2에서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7.8도, 강릉 영하 14.5도 가리키고 있고요. 춘천은 영하 20.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져 있는데요. 전주가 영하 16도, 창원 영하 13.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이 머물면서 종일 냉동고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9도, 대전은 영하 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광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6도로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렇게 극한의 한파가 이어지다가 점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도로마다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퇴근길 할 것 없이 곳곳에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벌어졌는데요. 사고도 속출하고 가까운 거리 이동하는데 몇 시간씩 걸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아예 차를 길에다가 놓고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와요!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 버스가 오르막길을 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뒤에 있던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버스와 함께 뒤로 밀린 승용차는 버스 2대 사이에 끼어 찌그러집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에선 중심을 잃은 SUV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린 서울 강남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선 차를 경찰관 2명이 힘껏 밀어보지만 오히려 힘에 부쳐 뒤로 밀립니다. 속도를 내보려 해도 바퀴는 계속 헛돌 뿐입니다. 강남 도산대로는 비상등을 켠 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는 차들로 가득합니다. 용산도, 올림픽대로도 서울 시내 도로 대부분이 거대한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4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사실은 거의 밤샐 것 같거든요. 몇 시간째 차 안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던 일부 운전자는 아예 차를 도로에 두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나 택시의 사정도 마찬가지. 도로 한가운데에서 움직이지 않던 버스는 승객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앞으로 나갑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빙판길에 택시가 잘 안 잡혀서 집에 못 가고 있어요. 1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설로 엉망이 된 도로를 피해 퇴근하려는 시민들로 지하철은 평소보다 훨씬 붐빈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요즘 실내 체육시설들 중에서도 어떤 업종은 제한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또 어떤 업종은 아예 완전히 금지되고 집합 제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일부 보완책을 내놨는데요. 아동 청소년 교습에 한해서 모든 실내 체육시설 9명까지는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개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9명 이하 학원, 교습소 운영이 허용된 건 연말연시 연휴가 끝난 지난 4일부터입니다. 태권도와 검도, 합기도 등 7개 체육도장 업종도 포함됐습니다. 아이들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함인데 제외된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묶여서 집합금지가 되었던 업종들 중에 일부는 해제가 되고 같은 실내 체육임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반발에 정부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학원처럼 아동, 청소년을 교습할 때 한해서입니다. 줄넘기 교실 등 도장 미신고 업종의 문제 제기를 정부가 수용한 겁니다. 다만 거리 두기를 완화했다기보단 돌봄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감소세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열흘 더 모두 6주 동안 영업을 못하는 집합금지 10개 업종의 생계곤란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 두기 조치가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부턴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영업을 가급적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하고 계신 국민들의 피로감이 매우 클 것으로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습니다. 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입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서 집합금지 업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협회, 단체의 현장 의견을 듣고 방역 전문가들과도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부모 찬스를 써서 10억 원 넘는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들이 또 대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빌린 돈으로 위장하는 건 기본이고 소득도 없는데 집을 10채나 산 경우도 있다는데요. 적발된 편법 증여 사례를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국적인 한 30대는 소득이 없는데도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10여 채를 사들였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외국에 있는 부모가 환전상을 거쳐 불법으로 돈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30대 초반 남성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직후 서울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유학 중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버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대표적인 편법 증여 사례들입니다. 그 사람의 소득 신고 상황이라든지 소비 지출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와 이 부동산 살 때 자금 출처를 비교해 보면 진짜 이 사람이 돈이 있어서 샀는지 아니면 돈이 부족한데 부모님한테서 증여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국세청이 새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58명에도 이런 편법 증여 사례가 여전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20대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수십억 원대의 아파트를 산 뒤 다시 아버지에게 임대하는가 하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숨긴 소득이나 법인 자금을 친인척에게 빌린 돈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 자금의 원처를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 사업체,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늘어난 만큼 국세청의 탈세 조사도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도 불법, 편법 거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한 지역들인데요. 세금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에 또 양도세를 아예 매수자에게 떠넘기는 일도 있답니다. 이 내용은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뒤 입주하는 인천 송도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6월 투기 과열지구 지정 직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 규제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자 결정 6개월이 지나면서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자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등록된 84제곱미터 분양권 실거래가는 8억 원대 초반. 하지만 실제 거래액은 9억 원을 넘는다는 게 현장의 얘기입니다. 송도로 발령이 나서 구하고 있는데 집이 너무 올라서 분양권은 7억 8,500이었고요. 프리미엄이 1억 4천.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 가격을 넘은 웃돈은 중개업소가 나서서 현금으로 가져오라고까지 합니다. 이른바 쪼개기 인출입니다. 현금 추정이 되지 않도록 통장이 3개가 있으면 CG기를 돌아다니면서 각 통장마다 60만 원씩 뽑아요. 1억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세무당국에 적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법도 알려줍니다. 당사자분들 계좌에서 돈이 퍼져나가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는 1차적으로는 이게 추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에서 화면 계좌를 쓰시고 비규제 지역인 지방 소도시 상황도 비슷합니다. 전매 제한이 없는 전남 목포의 이 아파트는 분양권 호가가 최근 1억 넘게 올랐습니다. 심지어 매도인이 내야 하는 양도세를 매수인에게 떠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층인데 2억을 부르는 거예요. 피만. 자기는 절충할 생각이 없고 2억의 거래를 원하는데 또 양도세를 매수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물겠대요. 분양권 시장의 불법 행위는 추적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들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데다가 이 분양권을 여러 번에 걸쳐서 서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취득세도 발생을 하지 않게 되고요.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양도세도 높아지지만 불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됐죠. 코로나19에 말라리아 약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치료제를 실제로 구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효과 없다 다시 한번 밝히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작년 12월 24일 코로나19 진료 권고안을 업데이트하여 발간한 바 있고 클로로퀸 단일 또는 병합요법 등 말라리아 치료제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으며 역시 칼레트라 등 HIV 단백 분해 효소 저해제도 권고하지 않음을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중에 발병한 지 10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되도록 초기에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진료 지침을 보게 되면 산소 치료가 필요하거나 산소 공급 없이 측정한 포화도가 94% 이하인 확진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에 대한 어떤 별다른 사망률을 줄이지 못한다는 어떤 주장들이 한번 발표가 된 바 있고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논의를 한 결과 계속해서 현재의 진료 지침을 유지하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여러 가지 대증요법이라든지 또 중증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호흡을 보조한다든지 등등 나아가서는 심지어 정신질환자나 치매 환자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일선의 의료진들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입국 후 자가격리되는 사이에 이동 중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접촉 내지는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동시설에서 격리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 가족이 확진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동거인들에 대해서 기존에 안내하고 있는 생활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국 정부가 영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입시험과 중등 졸업시험을 취소했는데요. 하지만 두 시험을 대체하는 방안을 두고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빈 윌리엄슨 영국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하원 성명을 통해 영국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격인 A레벨 시험과 중등교육 자격 검정 시험을 올해도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변이 바이러스 확인 이후 영국 내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결국 3차 전국 봉쇄 조치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인데요. 대신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각 학교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의 성적 등급을 매긴 뒤 이를 대학 입시와 중등학교 졸업 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무산된 대입시험 대신 교육당국이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학생들의 점수를 산정했다가 공정성 논란과 함께 수험생들의 반발을 사면서 해당 평가 방식을 철회한 바 있는데요. 야당과 교육 전문가들은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해 문제가 됐던 알고리즘 시스템을 교사로 대체했을 뿐 여전히 모호한 평가 방식이라고 비판하면서 교육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할 세계보건기구 국제조사팀의 중국 입국이 지연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다국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WHO 조사팀은 지난 5일 중국에 도착해 현지에서 수집한 바이러스 샘플과 감염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코로나19 기원을 추적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팀의 입국을 지연시켜 아직도 중국 땅을 밟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도 조사팀의 입국을 늦추고 있는 중국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이에 중국은 WHO와 합의한 방문 날짜에 착오가 있었다며 다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에선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맞은 한 대학생의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료진도 고령자도 아닌 일반 대학생이 우연한 기회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된 사연이 화제입니다. 워싱턴 DC에 사는 법대생 데이비드 맥밀런은 이날 친구와 함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트 안에 있는 약국 약사로부터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영업 종료 10분을 남긴 약국에는 모더나 백신 2회분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백신을 맞기로 예약한 우선 접종자들이 약국에 오지 않았고 오늘 안으로 백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폐기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맥밀런과 그의 친구는 우연히 나타난 천간 같은 접종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백신에 관한 사람들의 불신을 덜기 위해 접종 순간을 영상에 담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기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맥밀런은 현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사후 모니터링을 받는 중이며 그는 올해의 행운을 첫 달에 다 써버린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약국 관계자는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백신을 낭비하지 않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9개월 만에 또다시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감염 확산에 떠밀리듯 내린 조치인데요.
하지만 대책의 강도는 오히려 이전 긴급 사태 때만 못해서 벌써부터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00명, 사흘 만에 2배 이상 폭증했는데 이 가운데 도쿄 등 수도권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들 지역에 다음 달 7일을 기한으로 한 달간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 기간에 어떻게든 감염 폭발을 막아야 한다며 외출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緊急事態宣言を決定をいたしました。厳しい状況であり、大変な危機感を持っております。 지난해 1차 긴급 사태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500명대, 지금은 일일 확진자가 10배 넘게 폭증한 상황에서 대책의 강도는 더 약해졌습니다. 대상 지역과 기간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다중시설도 전면 휴업이 아닌 오후 8시까지로 영업시간만 단축됩니다. 일제 휴교 조치도 없습니다. 의료계에선 이 정도 조치로는 어림없다는 반응입니다. 現実はすでに医療崩壊です。今後の感染拡大の状況によっては全国的な発令も考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긴급사태 선언에 맞춰 일부 시민들은 항의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여행 장려로 재난을 자초했던 스가 총리가 이번엔 늦장 부실 방역에 나섰다고 성토했습니다. 政策の失敗がこれほど大きな感染を招いています。多くの人が望んでも受けられない状態が未だに続いています。 한 달 이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200일도 남지 않은 도쿄 올림픽은 물론 스가 총리에게도 정치적 위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조금 전 보신 황현택 특파원의 보도는 영국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의 긴급 사태 조치라는 점 정정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도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네, 연말 연초 소상공인 매출이 34% 줄었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부진이 연말 연초에도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신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66%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34% 감소한 건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이 41% 줄어서 전국에서 매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장 등이 포함된 스포츠, 레저 업종 매출이 전년의 32% 수준에 그쳤고요. 음식점 업종과 여행 업종은 각각 51%, 50%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법인 택시기사에 50만 원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소득 안정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법인 소속 택시기사 8만 명에게 한 사람당 50만 원의 소득 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계속 근무한 법인 택시기사로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소속 법인이나 본인의 소득 감소가 입증돼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 기한 등은 오늘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돼 사업 공고를 통해서 안내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전신고가 지난달에 3만 건에 달했다는 키워드입니다. 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시민이 신고하는 코로나19 안전신고가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에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코로나19 안전신고는 모두 6만 4천여 건으로 특히 절반에 가까운 3만 1,400건이 지난해 12월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내용은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다는 신고가 많았고요. 위반 행위로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각계 인사들과 화상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해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이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사면론과 연관짓는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에 사면만 있는 건 아니라면서 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백신 접종과 3차 재난지원금 등을 거론하면서 새해는 회복의 해이면서 도약의 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한국판 뉴딜 실행으로 빠르게 경제 회복을 이루어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우리는 우보 천리,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신년 인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으로 열렸고 참석 인원도 50여 명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특별 초청된 일반 시민 8명을 포함해 5부 요인과 정치 경제계 인사들은 저마다 새해 희망을 적은 손팻말을 내걸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처벌 범위와 수위 모두 후퇴했다는 비판을 내놨고 경영계에서는 오히려 과도하다고 반발을 하는 등 양측 모두로부터 불만을 샀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안은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서 정부안보다도 대부분 완화됐습니다. 우선 책임과 처벌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하고 산업재해의 32%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의당 발의안은 물론 정부 안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재탕하는 것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터의 죽음을 방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전체 1.2% 정도인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셈입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범위도 대표 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처벌 수위도 하한형을 낮추거나 없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망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합의하는 등 벌금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건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목숨과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그들은 결국 정치를 한 것입니다. 경영계도 반발했습니다. 경총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뒤 중한 형벌을 내려 기업들을 공포감에 떨게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안이 통과되면 1년 뒤 법이 시행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70년대생 초선 의원으로 청년 국민의힘을 이끌며 젊은 보수를 내세워온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보좌관이던 2018년 경북의 한 호텔에서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가 들어왔다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주장했습니다. 의혹 제기 하루 만에 김 의원은 전격 탈당했습니다.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입장문을 낸 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 제기 직후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즉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비상대책위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탈당 소식이 알려지자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자기 결백을 갖다가 입증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탈당을 한 모양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탈당했던 박덕흠 전봉민 의원 때와 마찬가지로 진상조사 등 추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엔 상당 기간 당 지도부가 의혹을 접하고 상황을 파악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이 공천한 의원에 대한 비위 정황을 듣고도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던 셈이어서 또다시 면피성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전임 서울 부산시장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3개월 앞두고 신속하게 꼬리 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5년 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 대회 일정이 화요일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3일 차인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대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 매체가 공개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빈나 기자,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3일 차였던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결산복역적인 사업 총화 보고에서 대남 문제를 고찰하고 대외 관계를 전면 확대 발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침에 노동신문에서 소개된 발언인데 다만 대남 대외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진 않았고 김 위원장이 했다는 보고 전문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3일차 보고에서는 법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관리를 개선하고 법무사업, 법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할 현실적 요구를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 데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도 언급됐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당대회는 계속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사업 총화 보고는 마무리됐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기도 한 오늘부터는 사업 총화 결론과 결정서 채택, 노동당 규약 개정, 지도기관 선거 등의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대남 대미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1부부장의 지위 격상 여부 등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7.8도, 춘천이 20.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또다시 출근길 혼잡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상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대설특보까지 겹쳐 제주를 연결하는 비행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해안에는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지지자들의 미국 의회 난입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측근들이 줄 사퇴하는 가운데 임기 말 대통령 해임론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를 다녀오지 않은 코로나19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자 오늘부터 아동과 학생 대상 교습에 한해서 일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노동당 대회에서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 문제를 고찰하고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시베리아 한파라는 말을 다소 과장해서 써오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간 그야말로 기록적인 한파를 보이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저께부터 쏟아진 눈 아직도 꽁꽁 얼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거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수민 기자, 추운데 바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체감 한파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가 오전 5시쯤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장갑을 꼈는데도 손은 모두 다 얼어버렸고 핫팩의 온기가 다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무척 춥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 등을 걸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8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습니다. 부산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훨씬 낮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을 되도록 피해 주시고 혹시 외출하는 경우에는 방한용품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가 얼어서 터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제와 어제 퇴근길, 출근길 그야말로 교통 대란이 벌어졌는데 오늘 아침은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크게 막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 제설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차를 운전하실 때는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서울시는 오늘까지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늘려 오전 7시부터 9시 반까지 운영합니다. 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 횟수를 36회 늘리고 시내버스도 최소 배차 간격 운행을 30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출근 전에 꼭 확인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겨울에도 상대적으로 포근했던 제주도 역시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강추위가 닥쳤습니다. 기상예보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다는데요. 눈까지 많이 와서 하늘길, 바닷길, 그리고 제주도 내 자동차길 줄줄이 막히고 있습니다. 현지 연결합니다. 이면희 기자, 제주 시내에서도 자동차들이 막 미끄러지고 혼란이 대단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은 좀 어떨까요? 네, 저는 제주 시내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인 연삼로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거세게 휘몰아치기를 반복했는데 지금은 눈발이 그친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거리는 한산한 모습인데요. 사흘째 내린 눈에 도로가 꽁꽁 얼어붙으며 출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대설특보가 계속되며 지금까지 한라산 어리목에 30cm 넘는 눈이 더 내렸고 해안 지역의 많은 곳은 22cm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현재 한라산 천백도로와 516도로, 제1산록도로와 첨단로 등 주요 산간도로는 이틀째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고 주요 도심도로도 체인 없이는 차량 운행이 어렵습니다. 제주 지역 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고 있고 57년 만에 첫 한파특보가 발효된 제주 산간에는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6.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인해 어제 제주 지역은 올겨울 들어 기온이 가장 떨어지며 겨울철 전력 사용량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눈보라가 불어닥치며 제주의 하늘길과 뱃길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풍과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는 기상악화로 어제 기준 140여 편이 결항했고 오늘도 지금까지 10여 편이 결항 또는 결항할 예정입니다.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며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도 이틀째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휴일인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해안 지역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고해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이면입니다. 예, 다음은 전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빙판길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승길 기자, 눈은 일단 좀 멎었나요? 네, 눈은 그쳤지만 도심 곳곳엔 폭설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설 차량이 지나가며 염화칼슘 뿌리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내린 눈이 추위에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눈의 양은 김제가 12.6cm로 가장 많고 고창 11.1, 임실 10.6, 전주 6.8cm 등입니다. 눈구름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어제 오후부터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는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서해안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기상청은 모레 새벽까지 전북 내륙은 1에서 3cm, 서해안은 5에서 15cm가량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자, 전북 지역도 한파의 수준이 거의 기록적이라면서요? 네, 잦아든 눈보다 걱정되는 건 매서운 한파의 기세입니다. 오소까지, 바람이 불 때면 오소까지 한기가 스며드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출근길 두꺼운 옷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 한파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동시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건 한파특보 기록이 남아있는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북 지역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3도에서 15.3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하 20.1도를 기록한 순창과 영하 16도를 기록한 고창 등은 관측 이래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빙판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노약자는 되도록 바깥 활동을 삼가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추위에 노출된 곳에서는 보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비닐하우스처럼 붕괴에 취약한 구조물은 자주 점검하고 쌓인 눈은 얼어붙기 전에 바로 치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여태도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춥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17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이미 내린 눈도 다 녹지 못했는데 서해안에는 눈이 더 쏟아진다고 합니다. 야외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보죠. 배지 캐스터, 많이 추워 보이네요. 오늘 한파가 절정이라고요? 네, 오늘 아침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제가 장갑도 끼고 모자도 썼지만 모자 사이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면서 머리도 시렵습니다. 오늘 나오실 땐 정말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 내륙 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현재 기온을 나타내주는 지도를 살펴보면요. 하얀색으로 표시된 곳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뚝 떨어졌고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도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기온 자체만 봐도 얼마나 추운지 느낌이 오시죠?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지금 영하 17.8도까지 떨어졌고 체감 온도는 영하 25.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아직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과 충청은 내일까지, 서해안과 제주는 모레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30cm 이상,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15cm,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에는 2에서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7.8도 가리키고 있고요. 춘천이 영하 20.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13.2도, 부산 영하 11.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이 머물면서 종일 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9도, 대전 영하 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5도, 대구 영하 6도로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이어집니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약자분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도로가 아직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미끄러우니까요. 걸으실 때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좀 천천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의 한 변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여파로 현재 부평과 계양구 일대 전기 공급이 중단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박대기 기자,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 새벽 인천의 신부평 변전소에 불이 나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 일대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이 불로 오늘 아침 6시쯤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과 계양구 작전동, 효성동 등의 지역에 전기가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전 지역 주민들은 영하 15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 전열 기구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불편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현재 변전소 화재를 진화하고 있지만 전기 공급 재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젯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서도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서초동의 한 아파트 단지 1,300여 세대 등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1시간 이상 끊겼습니다. 한국전력은 밤 10시 1분부터 정전이 발생해 3분 만에 전기 공급은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전 여파로 아파트 단지 등의 차단기에 이상이 생겨 곳에 따라 정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전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 전문가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번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의 원인 그리고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기상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시는데 많이 추우셨죠? 네. 이번 한파가 이게 뭐 보통 수준의 한파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북반 그 겨울철에 들어섰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 오늘 서울 아침 영하 17.9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강한 추위가 나타났는데 저는 오늘 아침이 이번 겨울 기간 중에 가장 추운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역시 우리나라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그렇게 강한 추위를 보였습니다. 네.
이 북극발 한파라는 표현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실제로 북극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겨울에 북극도 역시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를 보냅니다. 네. 그런데 이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가 머리 위에 모자를 씌워놓은 것처럼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그 북극의 기온이 북극과 중위도의 기온 차이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수일 주기로 반복을 하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북극 진동이라고 말하는데 최근 들어서 북극 진동이 음해값을 보이면서 이 북극의 찬 공기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 지난 12월까지만 해도 북극의 공기들이 찬 공기들이 매우 안정된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서울에 영하 11도에서 12도 정도의 뭐 그냥 준수한 그런 겨울 추위가 나타났는데 이번에 북극의 찬 공기들이 깨지면서 한 무더기가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네. 한 무더기는 저 반대쪽으로 이제 흘러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위를 가져온 공기의 고향이 북극이기 때문에 북극발 추위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파를 거의 역대 최강의 한파라고 봐도 될까요?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서 왜 겨울철에 이 북반구가 춥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북극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북극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런 찬 공기들이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극과 중위도 사이에 가로막는 띠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네. 상층 한 12km 정도의 강한 편서풍이 있는데 이 북극과 중위도 간의 기온차가 작아질수록 북극이 그러니까 과거보다 덜 춥기 때문에 이게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쳐져 내려오는 현상이 지난 2011년도에 그 겨울이 가장 또 추웠지 않습니까? 네. 또 2016년도에 서울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이 영하 17.9도니까 근래에 들어서 지구 온난화의 속에서 북반구의 겨울이 이 북극의 한기가 저 미국 쪽으로 치우치느냐, 유럽 쪽으로 치우치느냐,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치우치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유난히 춥냐 이제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네. 작년 겨울을 기억해 보면 이 북극에 이런 식의 한기가 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다지 춥지 않은 겨울을 보냈는데 이제 올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이번 추위의 가장 네. 피크로 보이니까 앞으로 내일 또는 내일 2, 3도씩 꾸준히 오르는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구의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참 신비하면서도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위뿐만 아니라 폭설도 비상인데 우리가 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습니다. 이런 찬 공기가 내려올 때 바닷물은 아직 여름 내 데워지는 공기들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이런 찬 공기가 지나면 바로 눈구름이 돼서 그것도 강한 바람을 타고 서울에 눈이 많이 내렸듯이 이러한 상태가 전라도 서해안, 제주도는 또 울릉도는 앞으로 한 2, 3일 정도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폭설이 가져다 주는 피해는 저 화면에서 보이듯이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상 정보를 잘 활용해서 운전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공항 비행기 못 들 수 있어서 여행할 때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미 뭐 많이 끊겼다 그러더라고요, 제주도는. 네. 자, 눈뿐만 아니라 한파도 우리 생활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한파가 주는 피해는 이제 동파 사고, 또 화재 사고, 낙상이나 한랭 질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기저질환자들은 이제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야 되겠고요. 외출할 경우에는 모자, 목도리, 장갑, 또 지금 눈이 내린 상태에서 얼어붙었기 때문에 빙판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신발 또 보폭을 줄여서 반드시 장갑을 끼고 이런 어떤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파 사고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물을 저녁에 조금씩 틀어놓고 자는 그런 어떤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이제 사만사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 요새는 거의 이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만사온이 3일 딱 춥고 4일 딱 따뜻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지금 12월부터 돌이켜보면 영하 한 11, 2도 뚝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 이번에 떨어지고 또 이번
2일경부터는 다시 오르거든요. 그래서 자연현상이 3일, 4일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그 추워졌다, 누그러졌다 이런 현상을 우리나라 사만사온이라 말하는데 저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의회로 난입했던 지지자들,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트럼프의 발목을 끌어내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해도 너무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트럼프의 측근들까지 줄줄이 곁을 떠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2주 남은 대통령 임기마저 채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당장 해임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의 워싱턴 리포트입니다. 임기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측근들이 잇따라 떠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초기부터 북핵 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챙겼던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의회 난입 사건 직후 사임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 역시 사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믹 멀베인이 북아일랜드 특사도 그만두는 등 백악관 안팎에서 대통령의 등을 돌린 측근은 이미 대여섯 명에 이릅니다. I called Mike Pompeo last night, left him a note, told him that I'd be resigning from that. I can't do it. I can't stay. 여기에 내각에서는 처음으로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장관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부부 사이인 차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장관직을 수행했던 인사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승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자는 겁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의회 난입 사태를 역사의 오점이자 미국의 근원적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Yesterday, in my view, one of the darkest days in the history of our nation. An unprecedented assault on our democracy.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주의 훼손의 배후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자, 국내 코로나19 상황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70명, 사흘째 1000명 아래를 용케 잘 유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부 기구가 오늘 출범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라는 이름이고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그 단장을 맡습니다. 백신 도착 직후부터 접종과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실내 체육시설 영업 제한과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일부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아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9명 이하의 교습을 한다면 그 조건 하에서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 원칙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돌봄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헬스장, 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은 아동 청소년 회원이 거의 없죠. 대부분이 성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불만이 여전한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무리되는 17일 이후에야 좀 더 획기적으로 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할 텐데요. 정부는 그렇게만 된다면 헬스장이나 노래방, 학원 등의 영업 재개를 아주 전향적으로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 수치는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입니다. 국내에서 감염자 3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을 다녀온 적이 없는 지역사회 내 감염 사례여서 긴장이 더 커졌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들은 가족입니다.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입국한 A씨가 먼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A씨와 접촉한 가족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확진된 가족이 1명 더 있는데 변이 여부는 검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A씨 외 다른 가족은 최근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공항에 A씨를 마중 나갔는데 같은 차를 타고 귀가하면서 전파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A씨가 입국한 다음 날 확진되자 가족들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가족들의 동선과 추가 접촉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동거인들에 대해서 기존에 안내하고 있는 생활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이로써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족 간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확인되면서 입국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추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확진자 중 해외 유입으로부터 감염된 경우는 200명이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영국, 남아공발 입국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각국에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임시생활시설 격리에서 진단검사 받은지 음성 결과 확인 때까지 격리 조치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정부는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 중단조차도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진행 중인 북한 노동당 대회 3일 차인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대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역시나 오늘 아침 북한 매체가 공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조빈아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북한 8차 노동당 대회 3일 차였던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결산 보고격인 사업 총화 보고에서 대남 문제를 고찰하고 대외 관계를 전면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당의 방향과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서 소개된 발언입니다. 다만 대남 대외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고 김 위원장이 했다는 보고 전문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3일차 보고에서는 법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관리를 개선하고 법무사업, 법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할 현 시절 요구를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 데 중요한 문제들도 언급됐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당대회는 계속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사업 총화 보고는 마무리됐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기도 한 오늘부터는 사업 총화 결론과 결정서 채택, 노동당 규약 개정, 지도기관 선거 등의 일정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대남, 대미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위 격상 여부 등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 선원들의 석방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실무 대표단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 방문이 선박 억류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한국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온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항에 억류된 한국 케미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실무대표단이 어제 이란에 도착했습니다. 이란이 목요일과 금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대표단은 우선 본격 협상에 앞서 현지 상황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란 측이 한국 케미오가 해양을 오염시켜 납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일요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하기에 앞서 양측 간 협의 절차 등도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다만 이란 측은 여전히 한국 대표단의 방문이 선박 억류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대표단이 한국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테헤란에 도착했고 방문 일정도 선박 납포 이전에 미리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박 납포 문제보다는 동결 자금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란은 이 자금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등을 구입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억류된 선원들은 항구에 정박한 배 안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지에 도착한 주이란 한국 대사관 영사가 선원들을 직접 면담해 안전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다만 한국인 선원 가운데 한 명은 복통을 호소해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선원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항하기 전부터 복통이 있었고
현재는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요 며칠 집 밖을 나설 때 걱정부터 되시죠? 아직도 곳곳이 빙판길인데 본격적인 출근 행렬이 시작되는 이 시각 교통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 나와주시죠. 네,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입니다. 폭설대 한파가 찾아온 오늘 아침 더욱더 결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눈으로 제설 작업이 힘겨웠었던 세곡사거리와 수서역 구간 쌓였던 눈이 치워지면서 차량 서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헌릉로 영곡 로터리와 내곡 나들목 사이로도 도로가 드러나면서 눈으로 인한 불편은 없습니다. 어제 출근 시가 힘겨웠던 동작대로입니다. 이렇게 고가차도를 지나시는 분들은 감속 운전하셔야겠고요. 과천에서 사당 방면으로 들어오는 남태령 부근으로도 정상 흐름을 찾았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잠실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는 고장차가 발생해 부분 지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남부구간, 청담대교와 탄천 2교 양방향에서도 고장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눈이 얼어 미끄럼 사고 위험 높은 만큼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하시는 분들도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요 며칠 날이 춥다 하긴 했지만 오늘이 그 한파의 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내륙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진 지역은 지도에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 아침 기온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호남과 충청은 내일까지, 서해안과 제주는 모레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30cm 이상,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최고 15cm,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 지역에는 2에서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8.2도, 춘천은 영하 21.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남부지방도 전주가 영하 15.8도, 창원은 영하 13.8도까지 내려갔고 체감온도는 바람 때문에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기온이 매우 낮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9도, 대전 영하 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5도, 대구 영하 6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주말에도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다가 이후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참 오래 미뤄져 왔던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마침내 구부능선을 넘었습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 처벌 수위를 놓고 노동계는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안은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 등에서 정부안보다도 대부분 완화됐습니다. 우선 책임과 처벌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79.8%를 차지하고 산업재해의 32%가 발생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의당 발의안은 물론 정부 안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규법을 재탕하는 것이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터의 죽음을 방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전체 1.2% 정도인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셈입니다.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의 범위도 대표 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처벌 수위도 하한형을 낮추거나 없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망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합의하는 등 벌금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도 상한선을 뒀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건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목숨과 생명의 안전을 담보로 그들은 결국 정치를 한 것입니다. 경영계도 반발했습니다.
경총은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뒤 중한 형벌을 내려 기업들을 공포감에 떨게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안이 통과되면 1년 뒤 법이 시행됩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예방하려고 손소독제 많이들 쓰시는데 공공시설이나 업소 같은 데서는 뿌리는 살균 소독제도 많이 씁니다. 이게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흡입될 수도 있는 형태인데 문제는 거기 독성 인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현준 기자의 취재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 민원인이 드나들 때마다 기계가 살균 소독제를 온몸에 뿌립니다. 이게 조금 눈, 코, 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소독약이니까 뭐 큰 걱정은 없겠죠? 또 다른 구청 역시 살균제를 뿌리는 방식으로 소독을 합니다. 닦는 방식으로 방역을 하는 건 어렵나요? 인건비 문제를 걸어가고 사람이 물을 닦는 게 한계가 있어요. 서울 25개 구청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소독제 성분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15개 구에서 사가 암모늄 계열인 BKC와 BTC 성분 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특성이 비슷한 물질을 사용하는 곳도 한 군데 있었습니다. 모두 분무 소독 방식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과연 안전한 걸까? BKC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 설명서대로 200배 희석해서 기관지 상피세포에 투여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상세포와 달리 괴사해 검게 변한 겁니다. 설명서보다 더 묽게 희석 비율을 500배로 높이면 어떨까? 희석한 용액을 기관지 상피세포에 넣어봤습니다. 그냥 동그랗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떠서 둥둥 뜬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죽었다는 거죠. 현재 환경부가 인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품목은 74개. 이 중 61개가 BKC와 BTC 등 사가 암모늄 계열 물질을 사용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마음이 이렇게 진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일단은 분무 소독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농도로 호흡기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무엇보다 분무 소독은 피해야 합니다. 분무된 소독제를 사람들이 흡입했을 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살균 소독제는 닦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단 15분이면 설치하는 데다 방역 기능도 탁월한 이동형 음압 병동을 국내 연구진이 만들었습니다. 3차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임시 병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현 의료 상황의 희소식인데요. 오승목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음압 이동 침대에 실려 병동에 들어옵니다. 음압 병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복도를 통과해 병상에 눕기까지 곳곳에 음압 장치가 설치돼 바이러스 확산을 원천 차단합니다. 바깥 공기만 들어올 뿐 내부 공기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병상 한쪽 벽에는 직접 접촉 없이도 의료진이 검체 채취 등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설비가 장착돼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인 물품 필요한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환자분들한테 물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6개월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이동형 음압 병동은 병실 4개를 비롯해 원격 모니터실과 탈의실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450제곱미터 농구장 크기인데 쉽게 조립이 가능한 에어텐트 구조로 여러 개를 동시에 설치해 공간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기존 임시병상의 20% 수준이고 부피와 무게도 크게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설치 시간은 15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소형 트럭이나 아니면 사람이 더 옮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설치를 하고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위급 상황이 지나면은 또 보관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 오는 15일까지 시범 운용하는 이동형 음압 병동은 선별 진료소 등 다른 의료시설로 쉽게 개조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와 방역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필리핀 총책으로부터 각종 마약을 공급받아서 전국에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유통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구매자는 대부분 20, 30대 초범이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 손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 아파트를 덮칩니다. 냉장고 안에서 필로폰이 담긴 봉투가 발견됩니다. 이거? 뭔데 마약이? 필로폰. 집안 곳곳에서 대마초와 껌 크기로 포장한 각종 마약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와 전국으로 유통한 26살 A씨. 텔레그램에서 바티칸 킹덤으로 불리는 국내 최대 규모 마약상입니다. A씨 일당이 유통한 마약은 필로폰과 엑스터시에서 신종 합성 대마까지 6종류 49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왕으로 불리는 필리핀 해외 총책으로부터 국제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마약을 대규모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마약은 공급책과 판매책, 소매책으로 하부 조직을 통해 A씨가 모집한 구매자들에게 팔렸습니다. 연락망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텔레그램 공개 채팅방이었습니다. 구매자가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판매상이 주택가 등지에 마약을 두고 사진을 찍어 장소를 알려주면 끝.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해 수사망을 피하는 던지기 수법입니다. SNS를 많이 사용하는 20, 30대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았나.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좀 마약이 좀 광범위하게 좀 퍼져 있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과 구매자 90명을 적발해 A씨 등 18명을 구속하는 한편 유통책 1명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지인으로 드러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김포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엔 전동차에서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나서 열차가 운행을 멈추기도 했는데요. 불과 이틀 전에도 제동장치 오작동으로 멈췄던 터라 앞으로 계속 이용해도 될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승강장에 승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어제 오전 7시 40분쯤 김포공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김포 도시철도 전동차에서 타는 냄새가 나 승객들이 급히 대피했기 때문입니다. 제동장치 쪽에 얼음이 열려 있었어요. 수증기가 올라오니까 사람 하차시키고. 다음 열차는 3분 뒤 도착했지만 밤사이 많은 눈이 와 출근길에 승객이 워낙 몰렸던 터라 열차는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있어서 불안을 하고 있었는데 내리라고 그러셔서 빨리 대피를 했죠. 밀집이 됐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많이 불편하고. 40분쯤 뒤엔 출근길 승객이 갑자기 몰리면서 열차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과 지난달 21일에는 비상제동장치 오작동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20일도 채 되지 않아 3차례나 열차가 멈춘 겁니다.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차량 결함과 신호장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반복됐습니다. 8분, 6분, 5분 이런 것들은 한 몇 건 있었어요. 전번에 장시간 하고 때문에 그랬는데 요번에 하니까 또 났네 이제 이래 되거든요. 김포시는 운영사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5년부터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지만 그 사이 안전대책에 대해선 뾰족한 방안이 없는 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해해를 맞았는데요. 한우가 개량된 지 50여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체중은 2배가 늘고 품질은 8배가 늘어나서 농가에서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품질이 좋아진 건지 이승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농부가 한우 비료통에 먹이를 채웁니다. 한우 개량이 처음 시작된 건 1969년. 개량이 이뤄진 지 52년 만에 한우 체중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50kg대의 70년대 한우에서 2019년은 690kg대로 1.9배가 증가했습니다. 1등급 이상 출연율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등급 판정제도 시행 초기인 1993년에는 1등급 출연율이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는 47%로 늘고 2019년에는 90%에 육박합니다. 등급 판정제도 28년 만에 8배 이상 육질이 좋아진 겁니다. 이처럼 품질이 향상된 건 바로 한우 보증 시 수소 때문입니다.
이는 자손을 평가해 유전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C 수소를 말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우수한 유전 능력을 지닌 보증 C 수소를 6개월마다 30마리 정도 선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소에서 나온 보증 C 수소를 한우 농가에 보급한 겁니다. 예전에는 들에서 풀을 베어다가 주고 또 소죽을 쏘서 주는 게 아마 소가 키우는 방법이 다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좋은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개량도 하고. 여기에 더해 한우에게 먹일 사료 배합비 프로그램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적의 영양소를 공급해 최고급 등급의 출현율은 1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사료비 절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은 양의 사료를 공급하고 좀 더 살을 찌울 수 있는 보다 정밀한 과학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한우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한우 산업은 1년에 2천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본격적인 졸업철인 요즘 코로나19로 졸업식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생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졸업식을 하거나 교실에서 단출하게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날, 졸업식 참석자는 학생 대표 6명과 교사 등 20명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상장 수여 등 최소한의 행사만 하고 10여 분 만에 서둘러 마무리합니다. 다른 졸업생들은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보고 교장 선생님의 축사를 듣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아주 좋은 성과가 있어서 좀 세계를 향해서 가는 우리 둔산 여자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졸업장도 시간차를 두고 개별적으로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사진도 좀 찍고 해야 되는데 이거 졸업장하고 앨범만 찾아가지고 가서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는 반별로 단출하게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후배들의 축가도 없고 학부모 참석도 최소화하도록 요청해 떠들썩했던 졸업식 풍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학창시절의 마지막 졸업식인데 이렇게 반에서 치르고 부모님도 못 오신다는 점이 매우 아쉬워요. 시국이 시국이라서 이렇게 안전하게 졸업식을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 이해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다른 학교들도 행사 규모를 줄이거나 온라인으로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가족의 축하를 받고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졸업식 모습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폭설뒤 한파가 찾아오면서 다시 눈이 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눈으로 제설 작업이 힘겨웠던 세곡 사거리와 수서역 구간 쌓였던 눈이 치워지면서 차량 서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헌릉로 영곡 로터리와 내곡 나들목 사이로도 도로가 드러나면서 눈으로 인한 불편은 없습니다. 어제 출근 시각 매우 힘겨웠던 동작대로입니다. 이렇게 고가차도를 지나시는 분들은 감속 운전하셔야겠고요. 과천에서 사당 방면으로 들어오는 남태령 부근으로도 정상 흐름 찾았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잠실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고장차가 발생해 부분 지체고요. 동부간선도로 남부 구간 청담대교와 탄천 2교 양방향에서도 고장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집회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테헤란로 프로덴셜 타워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차량을 이용한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때 시위대에 점거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워싱턴을 강타했습니다. 점거 과정에서 총격을 받은 여성 1명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는 유혈극으로 번졌습니다. 미 의회 의사당은 백악관과 함께 미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현장입니다.
1814년 영국군의 침탈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일이어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 시위대 수백 명이 들이닥쳤을 때 미국 상하원은 합동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최종 확정하는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 저지를 뚫고 난입하면서 회의는 중단됐고 의원들은 피신했습니다. 시위대는 회의장과 하원 의장실 등을 휘젓고 다니다 4시간여 만에 밀려났습니다. 미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비판의 화살은 곧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가 의회로 가기 전에 대선 불복을 재확인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의사당 난입 2시간 만에야 SNS로 해산을 권유했지만 대선 불복 입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자극해 폭력을 부추겼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사태를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규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던 측근들과 강요, 공화당 내에서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조짐이 역력합니다. 전 세계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트럼프 시대는 이렇게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2024년 대선 재출마까지 거론됐지만 이번 사태로 정치적 앞날마저 불투명해지는 양상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대선 불복 논란도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해가 뜨면서 나름 밝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한파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지금 일부 제주 내륙을 제외한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흰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졌고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체감 온도가 영하 24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 만큼 나가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서해안에는 내일까지 눈이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모레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30cm 이상,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최고 15cm,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부 지역에는 2에서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8.2도, 그리고 중부지방 지금 대부분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13.2도, 전주 영하 15.8도까지 떨어져 있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머물면서 종일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5도, 광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6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불 밖은 위험해란 말을 여러모로 실감케 하는 한 주입니다. 부디 주말도 안전하게 보내세요. 금요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